네, 반갑습니다. 저희 광남일보 77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13번째 강의를 해주실 문요한 정신경영 아카데미 대표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전공의를 취득하시고 현재 심리훈련 교육기관인 정신경영 아카데미 대표로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태능성 정신과원의 원장님과 더 나은 삶의 정신과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기업체의 강의 내용은 배포된 자료처럼 신세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다수의 기업, 학교, 병원 등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서로는 관계를 읽는 시간, 여행하는 인간, 휴무, 비아토, 그리고 치유의 인문학, 스스로 살아가는 힘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당신의 관계는 안녕한가요? 문요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저도 고향이 광주고요. 사실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랑 좀 같이 좀 시간 좀 보내다가 오늘 왔고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광주 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가을이 이제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어떠신가요? 좀 1년 동안 땀 흘려 일하셨을 텐데 그만한 좀 수확이 좀 걷어지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땀 흘린 만큼 수확이 주어지면 참 살만한데 또 뜻대로 또 안 되는 게 또 삶인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관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만큼 또 관계가 막 좋아지고 그만큼 마음이 잘 통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는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엇나가거나 관계가 좀 꼬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좀 인간관계를 우리가 좀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관계의 해법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림이 혹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기드온 루빈이라는 그런 이제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그런 이제 교실의 학생들 사진이죠. 보시면 얼굴 표정이 없죠. 이목구비가 없어서 처음에 이제 그림 볼 때는 진짜 성의 없이 그렸다. 정말 성의 없이 그렸잖아요. 얼굴도 안 그려놨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화가가 이목구비를 다 그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린 다음에 다시 또 덧칠을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그림을 그릴까요? 뭐 잘 알 수는 이제 없는데 이렇게 학급 사진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집단이나 조직이나 이렇게 단체 생활 해 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얼굴이나 표정들을 점점 잃어가면서 조직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감정을 자꾸 감추고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들이 많이 사회생활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잃어가는 게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사회생활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게 사회생활만 그렇게 되고 집에 가면 가면도 좀 벗고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좀 드러낼 수 있고 집에서만 자기 얼굴을 좀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인데 어떠십니까? 집에 가시면 좀 가면을 좀 벗으신가요? 아니 집에서도 뭔가 감정 노동을 하시고 뭔가 마음을 감추고 표정을 좀 관리하시나요? 전혀 아니신가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너무 광대해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5가지 주제 정도로만 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가 힘들면 뭘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집단과 개인, 회사와 개인, 조직과 개인의 건강한 관계란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지, 5번째, 관계 밖에서 행복한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가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연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정말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관계에서도 어릴 때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부모님들이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좋은 어떤 부모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 관계도 굉장히 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인맥 관리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또 잘 만들어 가시고 사회적으로 신망받고 존경받는 분들도 있고 또 조직이나 어떤 사업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부간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런 부부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대화를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인간관계가 잘 풀려나가는지를 다 이렇게 동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단어랄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분석을 해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이제 일일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초점이 좀 흐려져서 하나로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지만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관계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좀 쉬운데 영어로 하면 이제 마인드 마인디드니스라는 어떤 그런 용어고요. 우리말로 하면 번역을 하자면 이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무엇이냐? 한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실 지금 남이잖아요. 오늘 강의가 끝나도 사실 다시 볼 일이 없으셔야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저를 사실 안 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남이니까 남과의 관계는 사실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든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어떤 인간이라고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 누군가가 나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친밀함이라는 어떤 그런 빛도 생기지만 또 하나의 어두운 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내 생각처럼 생각하기를 바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내 편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딱딱 그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식처럼 그냥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에 인간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 1번은 상대방이 내 마음 같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올까요? 상대방은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올까요? 100% 1번만 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실망하고 막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하면 저희가 결혼이 좀 20년이 좀 조금 넘었는데요. 정신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뭐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독감이 심하게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곰탕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곰탕을 한 그릇 사다가 이렇게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뭔가 좀 그걸 먹고 기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곰탕 1인분을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팔팔 끓여가지고 누워있는 아내한테 좀 나와서 좀 이거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대처럼 아내가 딱 나와서 그걸 맛있게 먹었으면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내가 이제 못 먹겠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면 되는데 이제 곰탕이 자꾸 식어가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나와서 국물이라도 좀 떠먹어보라고. 근데 아내가 이제 겨우 이제 나와서 곰탕을 딱 보더니 못 먹겠다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거기서 또 멈췄어야 됐는데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아니 사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래도 국물이라도 한 숟가락 떠먹지. 근데 아내가 대뜸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내한테 뭘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기분이 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인간관계라는 게. 이 상황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부인이 잘못했습니까? 여성분들 입장은 또 다르게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쌤이 잘못.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 둘 다요? 아니, 지금 이 사달이 벌어졌으니까 누군가 잘못을 뭐 100대 0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더 잘못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사과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물어보고. 어떻게요? 아니 와이프한테 먹을 수 있겠냐. 아, 그러니까 사기 전에? 네. 그쵸.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정말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다 주면 아내는 맛있게 먹고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 거고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뭔가 회복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상대방 입장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멋대로 추측해서 곰탕을 사는 게 아니라 전화를 했었어야죠. 좀 뭐 좀 먹었냐고 오늘 좀 몸이 좀 어떠냐고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먹고 싶은 것을 제가 사서 갖다 주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 그냥 제 생각 속에만 그냥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방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자녀를 아마 키우실 텐데 자녀들한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아마 각자 대답은 다르시더라도 공통점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건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아마 생각이실 겁니다. 만약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신 분은 저를 좀 따로 만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녀들한테 넌 언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지만 정작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혼 초에는 혹은 연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잖아요. 지금 말고요. 옛날에 있으셨죠? 있었을 겁니다. 연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 5년 차든 10년 차든 20년 차든 그 결혼 생활 동안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은 언제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물어보신 분 계신다면 물어보신 분은 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주는 것 그 자체를 당신은 좋아해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상대방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 그냥 그것을 당신은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물어보지 않죠.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것 그것을 다 너희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라고 생각하길 바라지 직접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은 이기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 배려를 많이 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자기중심적 인간관계를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2인칭 사고, 3인칭 사고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인칭 사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빠 생일인데 아빠한테 생일 선물을 뭐 해주면 아빠가 좋아하게 할까라고 물어보면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받고 싶은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레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아빠가 좋아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아빠는 레고가 필요 없으니까 아빠 생일 선물로 레고를 선물해주면 아빠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나한테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기적인 거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묻지도 않고 더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5살이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면 내가 좋은 거지만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인간관계를 하는데 문제는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게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건 상대방도 좋아하고 상대방이 나의 기대처럼 자꾸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가까운 관계에서 자꾸 커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서는 늘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자꾸 실망이 되고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게 돼서 인간관계 자꾸 갈등으로 생기는 거죠. 뭐 약간 뜬금없이 그 노노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면 노노는 저는 사실은 동양에는 왜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뒤늦게 노노를 보니까 노노가 완전히 심리학 서적인 거예요. 특히 대인관계 심리학에서는 노노만한 책이 없어요. 근데 노노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제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3,000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공자가 자기 스스로가 사랑하는 제자 10명을 공문십철이라고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10명의 제자는 공자가 젊었을 때부터 가진 고생을 하면서 같이 천하를 주유했던 그런 1세대 제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제자들이죠. 근데 또 2세대 제자, 공자가 나이 들어서 좀 이렇게 젊은 나이 때 제자로 들어온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로나 자공이나 이런 제자들이 있고요. 2세대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가 이제 친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안현이라는 그런 제자가 있죠. 그래서 공자님은 편애를 했을까요? 제자를? 공자님 굉장히 심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현이라는 제자를 수제자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사상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현이 공자님보다 더 먼저 이제 죽어버리죠. 40도 안 된 나이에. 근데 그 안현이 이제 2세대 제자로 들어왔는데 너무 편애를 하니까 1세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뭐 몇십 년 동안 공자님 밑에서 이렇게 가진 고생을 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와서 공자님 사랑을 다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사실 1세대 제자들이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공자가 1세대 제자인 자공을 부릅니다. 자공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회라는 것은 안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하고 안현하고 그러니까 자공하고 안현하고 누가 더 훌륭한 제자냐고 자공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너무 이제 노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부모님이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셋째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든다면 저희 큰형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우리 가족들도 다 아는데 저를 불러다가 너하고 큰형하고 누가 더 훌륭한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질문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공을 불러다가 너하고 안현하고 누가 더 훌륭한 제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자공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어떻게 감히 회를 바라보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친구고 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자님이 확인 사설을 하죠. 그래 너는 안현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에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만 안현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실은 안현만 못하다. 그래서 내가 안현을 이렇게 편애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안현이라는 친구는 젊지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실은 안현이라는 친구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존경할 정도로 제자지만 존경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공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 주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자공의 대답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공이 안현하고 너하고 누가 더 훌륭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공이 안현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막 이렇게 비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안다는 것은 비합니까? 이것도 사실 나는 괜찮은 제자라는 거잖아요. 안현은 나보다 더 뛰어나지만 사실 나도 당신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알 만큼 나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까? 내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 마음만 잘 헤아려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 내 마음도 잘 헤아려서 좋은 관계는 사실 간단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가 사실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지만 자기한테는 굉장히 무례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만 자기 자신은 굉장히 무시하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나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래서 정신학에서는 아무리 좋은 미덕이라도 그 미덕이 자기를 빼고 남한테만 이렇게 향황이 있다면 그것을 신경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존중하는데 자기는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 자기만 존중하고 남은 무시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 미덕이 나한테도 향하는 거죠. 나한테도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한.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내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나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이게 상호 존중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뭐 과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 행복한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내 방식대로만 이렇게 무언가를 잘해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계를 풀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좀 될 수 있고요. 어떤 성미가 급하신 분들, 실행력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그냥 강의 중에도 이렇게 카톡을 나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내 방식대로만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렇게 카톡 보냅니다. 배우자한테 당신 언제 행복해? 라고 이렇게 보내면 10중 8구는 그 카톡의 답장이 좋은 답장이 올까요? 좀 까칠한 답장이 올까요? 응? 굉장히 까칠한 답장이 옵니다. 뭐 잘못 먹었어랄지, 돈 필요해랄지, 이렇게 오죠. 뭐 또 심한 경우는 뭐 미쳤네,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일반적이니까. 아니 그런 답장이 굉장히 많이 오면 또 실망하시죠. 실망하시는데 사실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신과 의사를 한 2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절대 좋은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은 뭘 추구할까요? 인간은 굉장히 익숙한 걸 추구합니다. 그게 설사 나쁜 거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게 익숙해져 있으면 계속 익숙한 걸 추구합니다. 학대 아동을 가해자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서 아동 보호시설을 이렇게 딱 입소를 시키면, 아동 보호시설에는 직원들도 뭐 친절하고 먹을 것도 있고 장난감도 많고 뭐 아무튼 학대받은 가정보다 훨씬 더 아이가 생활하기 괜찮은 곳인데, 그렇게 학대받은 아동이 아동 보호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까요? 난리가 납니다. 집에 보내달라고. 이해가 되세요? 집에 가면 또 뻔히 얻어터지고 또 굶기고 이렇게 당할 텐데 왜 집에 가려고 할까요, 아이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게 아이한테 편한 거예요. 설사 가서 얻어터지더라도 아이는 오늘 맞을 거 얻어터져야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잠이 듭니다. 오늘 맞을 거 안 맞으면 불안해서 오히려 그게 폭풍전야처럼 느껴져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하다가 갑자기 당신 언제 행복해라고 물어보면 그게 좋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낯선 거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쳐냅니다. 그건 갑자기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답변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낯설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좀 인터벌을 두고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 지금까지는 너무 내 방식대로만 한 것 같은데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꼭 그걸 이렇게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 누군가 내 마음에 내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뭐 안 해본 질문이겠지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관계가 힘들 때 꼭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휴고 신베르크라는 핀란드 화가가 그린 상처받은 천사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부러져 있고요. 맨발로 그 다음에 눈이 다친 채 들것에 실려서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보이세요? 앞에 있는 아이와 뒤에 있는 얼굴이 있는데 표정이 잘 안 보이시죠? 뒤에 계신 분들은. 안에 지금 따로 시계가 없군요. 제가 시간 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이 두 아이 중에 커서 정신과에 오는 아이가 있다면 누가 더 오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아이가 올 것 같습니까? 뒤에 있는 아이가 올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아이가 올 것 같습니까? 왜요? 직관적인 느낌이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는 좀 덜 무겁겠죠? 그리고 뭔가 좀 째려보고 뭔가 이렇게 좀 얼굴 표정에 자기 감정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아이는 뭔가 굉장히 꾹 참고 그냥 땅을 보면서 그냥 묵묵히 가고 있는 게 더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정신과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역기능적 가족에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이 역기능적 가족에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기능적 가족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은 사실 보살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정서적이거나 생활적이거나 신체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어린 나이에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반대로 누군가를 보살필 수밖에 없는 역할을 떠맡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불화가 너무 심해서 내가 어떻게든 뭐 집안일도 돕고 착한 일도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도록 뭔가 내가 그런 좋은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오래 병석에 누워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안일 도맡아 하고 동생들도 키우고 뭔가 부모님도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일찌감치부터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만 된다는, 혹은 내가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어떤 이런 관계의 어떤 방식 자체가 굳어진 채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문제가 있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친구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막 도와서 그 힘든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거나 그 문제가 해결하도록 굉장히 돌보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사람 좋게 보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것은 그 도움받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의지하도록, 돕는 자기 자신한테 자꾸 의지하도록 돕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한테 의존돼서 그 사람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독자들,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자들의 가정에는 이런 돌봄형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자가 저지르는 수많은 어떤 책임이나 어떤 문제들을 누군가 도맡아서 대신 궁시렁거리면서 계속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중독자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스스로가 지지 않고 누군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계속 중독 행동들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그 관계가 이제 거듭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그냥 마냥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은 커서도 누군가를 자꾸 돌보게 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내 삶과 상대방의 삶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 책임과 상대방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경계와 나의 경계 자체가 굉장히 흐릿하기 때문에 늘 하나가 되려고 하고 늘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내 거냐 네 거냐 이런 소유가 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이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내 감정인지 내 욕구인지 내 책임인지 이렇게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바운더리 혼란에 빠져서
과잉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서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바꾸어 주려고 하는 또 이런 과잉 책임감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어떤 개념이 뭐냐면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경계라는 말인데요. 집으로 이야기하면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단독주택의 울타리는 너무 허술해서 아주 그냥 담장이 다 무너져 있고 막 이런 집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도 버리고 그냥 함부로 들어가서 뭐 꽃도 꺾어버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허술한 담장을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집은 막 철저하게 뭐 감시 카메라 있고 막 3, 4m 높은 벽이 있어서 근처 가기도 어려운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아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거절을 잘 못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거절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휘두르려고 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쉬운 어떤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칠해서 뭔가 그 사람 근처에도 가까이 가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경직된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는 결국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기 보호와 상호 교류의 이 두 가지 역할, 자아와 관계 균형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바운더리고요.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를 만들지만 바운더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자기 보호에만 매달려서 상호 교류를 못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상대방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에만 매달려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전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잠깐만 이제 심리학으로 자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얘기만 잠깐 좀 드리면 아이는 처음 출생할 때 자아가 없습니다. 엄마랑 한 몸뚱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경계가 이제 없죠. 근데 3세경에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자아가 있었던 게 아니라 3세경 무렵에 자아가 생기는데 자아가 그러면 언제 탄생하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혼자 아이가 부모가 없더라도 혼자 잠깐 자기 스스로 놀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3세경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세 전까지는 부모가 잠시라도 옆에 없으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절규하듯이 이제 울죠. 왜냐하면 생존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3세 전까지는 애착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고 뭐 샤워하고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 아이는. 그냥 온전히 나만 쳐다봐주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길 바라는 게 아이들 마음인데 3세가 되면 그런 부모 특히 이제 엄마의 안정적인 이미지가 내면화가 돼서 엄마가 없더라도 아이 혼자 잠깐이지만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3세경에 이제 자아가 분화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이의 자아도 생기고 엄마의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와 나와의 우리라는 나와 너와 우리라는 이런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개별성과 상호성을 같이 이제 획득하게 되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때 자아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애착 손상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자아가 3세가 넘었는데도 혼자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아가 미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안정적인 애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해소가 안 돼서 엄마가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엄마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놀이를 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계속 문을 두드리거나 울면서 기다리고 있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엄마가 갔다 오면 막 엄마한테 매달리거나 가서 때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미분화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커서도 대인 관계를 할 때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나 작은 갈등도 못 견디하고 상대방한테 자꾸 순응하면서 상대방과 늘 같이 하려고 하고 일체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미분화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래서 취향이랄지 기호들도 잘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취향이 자꾸 이렇게 끌려가게 되기 쉽고요. 반대로 자아가 과분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아가 과분화된 사람은 계속 애착 손상이 가해지는데 그게 뭐 학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는 더워서 우는데 부모가 애착 욕구를 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발달되지 못해서 더워서 우는데 그걸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안아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더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아이는 더 이제 덥고
더 울게 되고, 아빠는 뭘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를 막 이렇게 던져주는데 아빠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이는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한다면, 아이는 부모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때이르게 3세 전부터 애착 욕구를 포기하고 혼자 놀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나가도 별로 울지도 않고 갔다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냥 일찍부터 혼자 놀아서, 이 아이들은 일찍부터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라는 게 발달하지 못한 채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돼서 자기중심적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자기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작은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자꾸 이기려고 하거나 뭔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보다 내가 더 뛰어나거나 상대방보다 더 내가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관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이제 한번 뭐 심리 테스트는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친구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윤 선생님 되시는 우리가 친구라고 한번 해보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친구라고 하는데 제가 맛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야 여기 진짜 맛있어라고 해서 맛집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내 입맛에 아닌 거예요. 막 조미료도 팡팡 들어가 있고. 근데 친구는 속도 모르고 이 집 진짜 맛있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정말 맛이 없어. 그 상황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뭐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네요. 맛있는데 두 번은 안 오고 싶다? 그래서 좀 난처하죠. 사실 맛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사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미분화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미분화된 사람일수록 작은 차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질 못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속입니다. 나는 맛이 없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데리고 또 와야겠다. 나도.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얘기인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분화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쉽고요. 과분화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맛이 없어요. 맛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건강한 바운더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분화된 사람은 야 이게 뭐가 맛있냐? 너 입맛 진짜 이상하다. 설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 진짜 입맛 이상하네. 이런 걸 세상에 맛있다고 먹어? 라고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럼 건강한 바운더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진짜 맛있지. 뭐라고 얘기하셨죠? 방금 뭐라고 하셨잖아요. 내 입맛에는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바운더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준 건 고마운데 사실 내 입맛에는 좀 안 맞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 입맛을 부정하는 겁니까? 네 입맛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입맛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도 헤아리고 내 마음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바운더리입니다. 식당이 잘못된 거지. 네? 아니 한 사람은 맛있게 먹으니까 문제예요.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났는데 맛이 없다고. 예, 예. 아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또 이렇게 직원들을 두신 분들이 많고 또 직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굉장히 힘드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참 굉장히 이렇게 힘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인간관계 굉장히 힘든 이유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고맥락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고요. 저맥락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의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이제 문화였었고요. 그리스처럼 이제 무역이 발달한 나라는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이제부터 이제 발달을 했죠. 그래서 자아라는 말, 뭐 자율성 이런 말들은 우리 말에는 사실은 잘 없는 말이지만 서양에서는 잘 그런 게 일찍부터 발달했죠. 고맥락 문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아는 게 미덕일까요? 신뢰일까요? 미덕입니다. 근데 저맥락 문화에서는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려고 하는 게 신뢰입니까? 미덕일까요?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주의 문화는 일체감을 강조하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지만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관계에서 갈등들을 많이 빚는 이유는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고맥락 문화입니까? 저맥락 문화입니까? 지금 광주는 고맥락 문화입니까? 저맥락 문화입니까? 고맥락 문화일까요? 아니 이게 인간관계 힘든 것은 지금 고맥락에서 급격하게 저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직이나 어떤 그런 집단 안에서 굉장히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당연히 주말에 뭐 야유회 가도 전혀 상관없어. 그냥 우리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 가도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니 그 시간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을 왜 회사 일에 하냐라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죠. 그렇죠? 지금도 너 우리 아들 핸드폰 좀 개통해 오라고 내 사적인 일을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그냥 아래 직원들한테 시켜놨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주 공과 사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 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방에 들어갈 때 녹화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대학생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컥벌컥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집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의 맥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고맥락과 저맥락이 충돌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굉장히 이런 게 혼란이 되고 윗세대, 아랫세대 간의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좀 심해지죠. 나는 조카들한테 관심 가지고 뭐 언제 취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이런 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문화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려면 이런 조직 문화를 상대방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라왔고 고맥락인지 저맥락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고맥락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하느라고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요. 저맥락 대화는 그냥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저맥락 대화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맥락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맥락의 수위를 파악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맥락의 수위를 맞춰서 그 사람의 맥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대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맥락 대화를 쓰면 한 번 사양을 해도 재차 권하죠. 아니 좀 더 드시라고. 권하지만 상대방이 저맥락 대화를 쓰면 한 번 권해서 상대방이 안 먹겠다고 하면 굳이 그걸 이렇게 두 번, 세 번 권할 필요가 이제 없겠죠. 그래서 맥락을 좀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개인과 조직의 건강한 관계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입니다. 회사도 좋고 개인도 좋은 관계.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 구성원인 리더의 지시나 의견에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익과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과 그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공통점을 끊임없이 찾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회사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나도 좋고 회사도 좋은 시간이라는 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사사분면을 이렇게 나눠보면 직원한테는 필요 없는 시간, 직원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시간, 회사한테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나 뭐 하고 한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시간을 보내기는 거고요. 회사에 와서.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중요하지만 회사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하는 직장인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SNS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건 개인한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회사한테는 아무런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직장인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한테도 중요하고 개인한테도 중요한 시간. 그것이 바로 업무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들을 잘 맡겨주고 이 업무 전문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이게 회사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떤 경력들을 개발해 나가고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더라도 그 경력이
다시 재취업이든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전문성들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회사에 충성하라가 아니라 너 자신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맞는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구축을 해줄지를 사실 많이 고민을 조직의 리더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좀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왜 솔직히 말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바운더리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그걸 견지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학렬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요한인데 자유롭게 이제 지어주셨는데 이상하게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손주가 태어나니까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큰 조카부터 해가지고 학렬이 이제 종자예요. 끝자가. 그래서 큰 조카가 이제 휘종이 됐고요. 둘째 조카가 이제 태종이 됐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큰애를 아니다 다를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제 등기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종과 광종인가 아무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고 당신의 뜻에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뭐 그런 분 있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얘기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 두 이름을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제 아이한테 이렇게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루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이제 저희들 이름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 끝에 이렇게 지어주신 것처럼 제 아이의 이름은 저희 부부가 이렇게 지어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안 짓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당신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이제 큰아이를 눈길 한 번 안 주시는 거예요. 뭐 데리고 가도 전혀 뭐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뭐 안아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돌잔치 되고서야 그때서 마음이 좀 풀리셔서 이제 안아주고 그 뒤로는 이제 좋은 관계를 잘 예뻐해 주셨죠. 지금은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사실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이런 갈등이나 또 어떤 집단이라고 한다면 불이익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솔직함에 대해서 두려움들을 가질 수 있고 자꾸 이렇게 불이익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솔직함은 좋은 솔직함도 있고 안 좋은 솔직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아니스트하고 이제 프랑크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프랑크라는 것은 솔직하긴 솔직한데 아까 직선적인 그런 저맥락 대화처럼 프랑크라는 것은 정제되지 않고 날것의 내 생각과 감정을 그냥 직선적으로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옷을 하나 사가지고 입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싼티나. 그러면 나는 솔직하게 야 싼티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솔직한 거잖아요. 상대방은 사실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느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솔직함에만 지금 초점을 좀 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직원이 시키는 대로 일도 잘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각도 하고 뭔가 제대로 가정교육도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나는 솔직하게 그렇게 느꼈잖아요. 넌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나는 솔직하게 뭐 내 느낀 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솔직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프랑크는 무례함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솔직함이라는 것은 이 아니스트입니다. 아니스트. 그럼 아니스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내 마음을 속이지 않지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제하고 걸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아니스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함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과장돼 있고요.
솔직함이 인간관계에 위험하게 되는 이유는 솔직함 자체가 아니라 솔직함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크로 솔직을 하게 되면 그건 인간관계에 굉장히 위험하거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니스트, 그러니까 정중하고 부드럽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솔직함은 인간관계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크게 조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완화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 이름은 제가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제가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아니스트와 프랑크에 있어서 이 솔직함의 차이는 또 하나가 뭐냐면 프랑크는 감정적인 솔직함이 쉽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니스트는 감정에 대한 솔직함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솔직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자기 욕구가 무엇인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왜 났는지 어떤 욕구를 내가 원했는데 그게 좌절됐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욕구를 상대방한테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집에 가시면 오늘 어떤 과제를 드렸죠?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넌 언제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라고 이제 과제를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는 이럴 때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내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스럽거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나는 그냥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하등에 화가 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물어봐주면 상대방도 나를 물어봐 주겠다라는 기대를 했다면 실망스럽거나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면 내가 화가 났다라고 치면 그런 기대가 있어서 화가 났다면 프랑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당신은 왜 자기밖에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프랑크고요. 만약 이것을 아니스트로 바꿔서 내 욕구에 대한 솔직함으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내 욕구는 상대방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게 내 욕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거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넌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내 욕구라면.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욕구가 상대방이 나의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거라고 한다면 내 욕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할 때 부부 상담 많이 옵니다. 가족 상담 많이 오시는데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특징. 왜 부부 갈등이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느냐? 이분들은 그런 대화를 하거나 부부의 갈등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보다 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봤자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 부부끼리 대화를 하더라도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은 그걸 인정 안 해. 왜냐하면 이건 무의식 속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이런 욕구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의 행복을 물어봐줬는데 배우자가 내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주지 않으면 넌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직원이 나는 보고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고를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보고를 안 하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죠. 나는 이렇게 보고를 자주 이렇게
받아서 확인하는 게 내 업무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가 일이 바쁘더라도 여러 번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니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의 행복을 물어봐 준 것처럼 당신도 나의 행복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스트죠. 그래서 감정적인 솔직함은 프랑크고 아니스트는 무엇에 대한 솔직함이라고요? 욕구에 대한 솔직함. 그래서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감정이 상할 때 항상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폭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나 내 방식, 내가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이고요. 마지막인데요. 제 집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2년 전부터 9시에 문을 닫는데 9시에 문을 닫고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색소폰 소리가 좀 크잖아요. 처음에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밤에 색소폰을 부니까. 그래서 이렇게 퇴근도 안 하고 색소폰 부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캐니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시간 막 기다렸다가 가기도 하고 너무 이제 잘 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9시까지 일하면 피곤할 텐데 왜 집에 안 가고 1시간 동안 또 색소폰을 부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능청스럽게 들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능청스러우니까 그런 인데 근데 그분의 대답이 간단하죠. 왜 불겠습니까? 그분은 그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왜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다 이제 이유가 좀 다르시겠지만 사실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감 또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보상과 결과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책임이나 의무,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을 세상에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삶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확행이랄지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이 시대에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이 오티움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오티움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능동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티움 활동은 그 활동의 결과나 보상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기쁨을 줄 때 우리가 오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놀이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노는 게 뭐 특별히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노는 것처럼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근데 어른들의 놀이는 아이들의 놀이와 뭔가 좀 다른 것은 좀 더 체계가 있고 초점이 있고 좀 더 깊이가 있죠. 몇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오티움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만 행복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능동적 이어가 오티움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스쿠버를 하거나 막 서핑을 하거나 막 암벽등반을 올라야지 영원히 막 기쁨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이제 모험을 즐기는 이제 스포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춤을 추셔야지 막 이렇게 기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자수를 하거나 뭐 목공을 하거나 뭐 가죽공예를 하거나 비누를 만들거나 어떤 분은 뭐 시를 쓰거나 합창을 하거나 또 뭐 정원을 가꾸거나 수석을 가꾸거나 뭐 분재를 키우거나 이럴 때 진짜 또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 자체가 또 기쁘신 분들 계세요. 어떤 보답을 바라거나 누군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내가 작은 도움으로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은 뭐 문화재 지킴이를 하거나 숲 해설사를 하거나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그냥 그걸 함으로써 굉장히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이제 광남 아카데미처럼 공부가 오티움이 미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나 대학생 때 하는 공부는 가짜 공부들이고요. 그것은 다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했던 공부들이고요. 진짜 공부는 말 그대로 어른이 돼서 특히 인생 후반에 시작하게 됩니다.
막 내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되고 심리학이나 미술사 공부를 하게 되고 그냥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돈을 써서 책을 사서 뭐 잠자는 시간도 이렇게 아껴가면서 책을 보고 또 그런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또 토론들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티움입니다. 그래서 오티움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관계에서 뭔가 삐걱거리거나 관계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면 회사가 역 같아도 예를 들면 오티움이 있기 때문에 뭐 춤추고 나서 뭐 또 이렇게 뭐 합창하고 나서 뭔가 또 이렇게 목공하고 나서 그냥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재충전이 돼서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위로의 기능도 하고요. 근데 관계 밖에서 그러니까 일이랄지 여가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오로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나 혹은 친구들한테 그 시간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기대치가 올라가면 관계 안에서만 내가 행복해지려면 실제 행복해질까요?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려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욱더 더 왜냐하면 기대치가 올라가고 상대방이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관계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엇나가기 쉽지만 오티움이 있는 분들은 관계 밖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같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기대값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티움이 있는 분들은 관계 밖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 안에서도 행복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또 오티움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연고 공동체가 이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은 취향 공동체가 이제 점점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공통적인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분들과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더 뭔가 잘 맞고 더 잘 어울리게 되면서 인간관계도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꼭 오티움을 좀 잘 찾아 나가시면 이게 관계나 삶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 아마 이 광남 아카데미도 그런 오티움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관계 있는 시간에는 책을 좀 빌려 보시거나 뭐 사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답겠습니다. 사장님이 아까 숙제를 해준 거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왜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나 자식한테 말했는지 예. 멋질 때 행복하냐 물어가고 아빠 없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진짜 강의 중에 누가 그렇게 보냈어요. 카톡으로. 언제 행복해라고 물어봤는데 아내한테 답장이 5글자가 왔어요. 당신 없으면.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 자체가 다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느낌이래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엔 잘 공감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배우자 없을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여자들도 뭐 남편 출장 가고 이러면 뭐 살만 나고 남자들도 뭐 아내가 친정 가거나 이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잠깐이죠. 잠깐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멘붕이 된 이유는 그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랑 같이 했던 시간 자체는 다 불행했다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실망을 했겠죠.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는데 아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또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있을 때 힘들어했고 왜 내가 없으면 행복했는지를 사실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멘탈이 붕괴되지만 간신히 추스려서
사실은 또 물어볼 수 있다면 정말 그게 또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자신이 너무 없으시면 사실은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농담으로 드려야죠. 아, 와이프가 그런 거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예, 예. 그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서 보냈었을 때 본인이 약간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었죠. 이름이. 아니 뭐 아내도 그랬지만 일단 저부터가 그 이름 자체가 약간 그런 거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인께 사모님께서 훨씬 더 마음에 안 들지 않겠냐. 아니 그건 아니었고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 자식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절대 그래도 강력히 반대 안 했었을 텐데 며느리가 끝까지 반대하고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아버님이요? 아니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랬어요? 예, 제가 좀 약간 물어보셨어요? 아버님하고 충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 아버님도 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아 예. 이런 애가 있어요. 기라고 왔네. 저 자식이 이름이 특현이에요. 예, 예. 이름 좀 특이하시죠? 특현요? 예. 특현이 아니고요. 특현. 예. 김특현. 예. 근데 이 아이가 일반 애들보다 좀 특이한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이름이 특이하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그대로 계속 가만두면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진짜로 특이한 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잘 지인다는 분한테 한번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옛날에 씨름 선수 이만기가 있잖아요. 이 이만기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김만기를 지어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TV 보면 그 이만기가 자주 나와요. 예, 그리고 자식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제 나 없을 때 보고 웃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내가 이제 김만기라고 이름을 지어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무슨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제 자기 미래 예를 들어서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하려고 준비했던 남자가 이만기였어요. 예스름 선수. 근데 결혼 나를 선택해서 나하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TV 나올 때마다 내가 좋은 일 잘하면은 좋은데 근데 그 양반이 와서 이 씨름은 항상 1등을 많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만기 이름을 딱 지어갖고 와버리니까 와이프가 이제 행동이 좀 바꿔져요. 어떻게 바뀌셨는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고. 그 궁금하신 게 어떤 거 궁금하신 거죠? 와이프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진짜 편한 마음으로. 아 본인이 그냥 이야기하시오. 물어보지 말고. 나는 그 이름을 지어올 때는 저는 항상 웃기를 좋아하고 또 상대를 항상 이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이름을 지어온 건 맞아요. 근데 와이프 생각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 이름을 지어왔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정신과 의사시니까 나도 그 우리 와이프 그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전후 맥락을 다 빼놓고 그 상황만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라는 게 상대방 마음을 잘 이렇게 유추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역할을 사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지금 바로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궁금해서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들은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 그 특별한 일은 안 해. 행동이나 다른 일은 안 해. 아, 많은 변화가 생겼군요. 네, 이름대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물론 잘 됐는데 예. 와이프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내분한테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아유 반갑습니다. 야,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 너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 정작 내 마음이 너무 사정되지 않나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는 일방적으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성인 대 성인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 마음만 헤아리고 있으면 안 되죠. 내 마음도 헤아리고 내 한계가 어느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내 한계고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신체적인 상태 이런 거 다 내 마음도 헤아리고 상대방 마음도 헤아리면서 어떤 절충이나 어떤 그런 그런 균형점들을 찾아가는 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지 상대방 마음만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마음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해야지 내 마음은 상대방을 막 돕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계속 뭐 이렇게 그 역할을 그 적정선이 어렵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죠. 내가 어느 정도나 사실 상대방한테 베풀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몸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감각을 잘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상대방을 위하고 싶은지를 생각으로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내 마음을 헤아린다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내 몸의 감각으로서 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분이 가디건을 새로 사가지고 동창 모임을 갔는데 친구가 나 그거 한번 입어봐도 돼? 라고 물어보니까 입어봐 라고 했는데 딱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예쁘다라고 얘기해. 자기가 입고 왔을 때는 예쁘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입고 오니까 예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디건 원래 임자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표시를 낼 수가 없어. 순간적으로 누가 좋으면 그거 입어. 난 하나 더 사면 돼라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자리는 웃고 떠들고 이렇게 왔는데 집에 오고 나서 그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얹힌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몸의 감각에 충실했다면 그 상황이 뭔가 불편했고 질투심이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반대로 내 마음을 정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빨리 감추려고 그냥 너 가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몸의 감각을 잘 느끼셨다면 그걸 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을 헤아린다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만 마음을 헤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을 잘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위에 멋있다고 안고 멋있다고 안 해주고 그래. 생각보다 질문이 있으시네요. 예.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예. 땡뚱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고3 수험생입니다. 예, 예.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예. 제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뭐 이러니까 아빠로서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줬으면 할까라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만났으니까 어떤 좋은 조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딸이든 자식의 마음을 내 스스로가 막 유추해서 많이 힘들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상대방 마음을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의욕을 주려고 하고 막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시험을 20일 앞두고 어떤 마음인지를 아빠는 궁금하다는 그게 초점인 거예요. 너한테 막 자신감을 난 주고 싶다가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20일 남았는데 마음이 어떤지 다른 아이들하고 또 있을 때 또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마음을 물어보고 아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불안하다랄지 어떤 식의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일처럼 힘들기 때문에 빨리 그 마음을 바꿔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충고든 조언이든 막 자꾸 때이른 위로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막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빠지게 바꿔주려고 하면 아이가 공감받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자꾸 이렇게 거리를 좀 두게 되고요. 마음을 열려면 정말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정 짓지 말고 그 마음을 좀 물어봐 주는 것부터가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